가진 선진국 간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기술 패권주의가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 간의 이 오래된 불공정 거래 행위 관행 같은 거는 정부가 과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앞으로는 이제 극복해야 될 이제 어쨌든 허들이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책은 소재 부품 장비의 독립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가까운 제 쪽에 가까이 앉아 계신 강 국장님부터 간단하게 본인이 하시는 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산업부에서 소재 부품 산업 육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데 소재 부품을 전부 다 육성하시는. 네, 최근에 제 보직 이름을 하면 다들 상대방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옆에 계신 박희재 교수님, 네, 서울대 교수님이신데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지금 이제 근무하고 있고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부품 소재 특별반에 또 단원으로 또 네. 같이 역할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네, 미모 이런 말 써도 되죠? 네. 동영상 나간다면서요? 네. 네, 저는 한겨레 산업팀에 소속돼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를 담당한 지 벌써 2년 2개월이 됐습니다. 예. 오늘 날카로운 질문 부탁드리고요. 옆에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저는 현대차증권에서 리서치 센터를 총괄하고 있고요. 네. 반도체 애널리스트로서 지금 만 2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담당하지만 네. 경쟁사 분석을 위해서 일본 반도체 회사, 대만, 중국 반도체 회사를 1년에 한 3번 정도는 가서 직접 가셔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 터졌을 때 좀 많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오늘 너무 기대도 크고, 네, 그렇습니다. 소재 부품 육성 정책이라는 말은 사실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자립화가 낮은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산업 발전 단계가 지금까지는 주로 조립 생산 위주로 그렇죠. 이렇게 왔다 보니까 네네. 주로 시장 접근이 쉬운 범용 제품이 이제 좀 치중돼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좀 협력이 약간 부족해서 국내 공급망을 키우지 못한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이 소재품 장비는 굉장히 오랜 시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한데 지속적이고 가감한 투자 지원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 정부도 그렇고 민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해서 자립화율이 지금 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워낙에 또 고속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할 수는 없었고 사실은 우리가 조금 소홀했던 부분인 거는 사실 맞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를 직접 기업도 운영을 하시면서 학생들한테 연구 지도도 하시는 그렇죠.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거 연구를 하시고 또 직접 기업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늘 고민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왜 저희가 이거를 더 신중하고 주목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 막 레이어 한 장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가 없어서 완성품이 99%가 만들어져서 1%가 안 되기 때문에 완성품이 못 만들어지는 아주 절대절명의 물건이 바로 이 소재 부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그 전체 그 완성품에 비해서 가격 자체는 비교적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등한시할 수도 있었고 또 얼마든지 그동안 글로벌 소싱이 가능했기 때문에 또 쉽게 또 사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것까지 이렇게 뭐 우리 갈 필요가 있겠나라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걱정을 좀 했었어요. 사실은 여러 해 전부터 이미 우리 주력 산업으로 얘기를 하는 걸 소위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화학, 뭐 이런 핵심의 상당 부분들이 그 일본에서 한 50% 이상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날 서플라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건 큰 위기가 온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기업도 그랬고 우리 정부도 그랬고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솔직히 있었던 것이죠. 이게 안 좋은 예감은 언제나 들어만듯이 이렇게 이게 진짜 현실로 불거질 거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었는데 결국은 정말 일어나고야 말았던 상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센터장님.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런 국민들은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업들이 특히 이런 소재 부품 산업이 일본에 조금
유독 일본 기업에 의존을 많이 해왔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라는 좀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들이 사실은 일본 기업들의 뭐 메모리든 디스플레이 시장을 저희가 뺏어갔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런 부품을 가지고 반도체든 디스플레이 부품으로서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을 뺏어가면서 성장을 했다면 그 소재까지 바로 국산하기에는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원래 반도체는 미국에서 시작을 했죠.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일본에서 미국 기업들은 특히 인텔이 디램 산업을 정리하게 하는데 일본 반도체 회사들이 영향을 줬고 그거를 또 한국 삼성 하이닉스가 대체를 했습니다. 연쇄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소재 국산화는 일본의 소재를 쓴다기보다는 일본 소재를 통해서 일본 기업과 미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간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성과를 이룬 계기였지 그게 부정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극복해야 될 이제 어쨌든 허들이 되겠죠. 사실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은 이게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사실 궁금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습적으로 일본이 이런 수출 규제 통제,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한 게 정말 뭔가 자기네들의 굉장한 위기 의식이나 절박함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선생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번에 사실 일본의 규제 조치가 나오면서 우리 저희 학계나 경악을 했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쪽집게처럼 뽑았다. 핀셋으로. 그러니까 일본 기업 왜냐하면 이게 일본 기업들의 수출을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자국 기업들은 데미지가 크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의 데미지는 최소화하면서 상대방에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거의 100%, 90%, 100% 의존을 핵심 역량, 핵심 물건들만을 아주 정확하게 핀셋으로 꼬집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 딱 보기에는 야 이거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하고 준비해왔던 그런 플랜을 가지고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에는 어떤 뭐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든지 어떤 미래에 올라가는 신산업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그런 그 로드맵을 자기들이 결정적으로 컨트롤하고 싶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제어하고 싶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술 패권주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역 분쟁도 그렇고 하웨이 사태도 그렇고 이번 건을 보니까 결국 이 선진국 기술을 가진 선진국 간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기술 패권주의가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11월에 이미 불화수소가 수출이 한 번 안 된 적이 있었잖아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게. 그래서 외신에도 많이 나오고 국내에서도 보도가 좀 되면서 이게 위안부 문제랄지 아니면 강제노역 문제랑 엮여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들이 좀 없진 않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도 정부에서는 이게 이런 상황으로까지 갈 걸로 예상을 또는 불안을 우려를 준비를 그러니까 저희들도 작년 11월에 그 불화수소의 그 경산성이 이틀 정도 홀딩한 사건을 갖고 저희도 긴장을 하고 그때부터 사실 준비를 했어요.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소재 부품 장비 쪽에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를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했었던 것보다 지금 일본의 조치가 훨씬 더 강력한가요? 아니면은 예상했던 대로 하고 있나요, 일본이? 이렇게 수출 통제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건건이 좀 걸고 시비를 걸고 허가를 안 줄 수는 있어도 한다면은 어떤 품목을 할까라는 거는 저희들이 시나리오에 분석은 다 했었습니다. 결국 그 스프라이 체인 간에 우리가 대일 의존도가 어느 품목이 많이 하고 있고 심한지. 우리 기술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분석을 했는데 그런 시나리오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는 있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되는 것까지도 전혀 예상은 우리 정부에서도 못했던 거네요. 전격적이었죠. 사실은 전격적이었고. 상식을 벗어난 얘기긴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정말로 비상식적이고 수출을 통해서 자기네 나라 성장한 가장 첫 번째 국가가 일본인데 일본이 스스로 그런 자유무역 질서를 깨트린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책 마련과 함께 나왔던 얘기 중에서 가마우지와 펠리컨 얘기가 참 많은 사람들한테 와닿기도 했고 또 그랬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강국장님이 내셨다는 같이 모여서 저희들이 거의 매일 장관님 모시고 미팅을 하는데 국장님 내셨다 그래요. 후광이 있는 분이니까 지금 나온 말이 아니고 거의 한 10여 년, 20년 전에 나온 말이죠. 아주 뼈아픈 말입니다. 한국 경제의 부정적인 우리 경제의 실상을 가장 꼬집는 아주 뼈아픈 말로 이게 옛날에 나왔었던 말. 덕분에 가마우지가 뭔지 이번에 알게 된 사람들 많습니다. 펠리컨도 잘 몰랐습니다. 짧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가마우지 산업 구조를 어떻게 펠리컨으로 바뀌는지. 우리 산업 중에서 그런 핵심
소재 부품 장비를 일본에 의존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네. 우리 산업이 크면 클수록 결국은 일본이 네. 일본 기업이 돈을 번다. 그게 가마우지 경제라는 겁니다.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하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뼈아픈 말이고요. 펠리컨 경제라고 하는 거는 펠리컨이라는 새 자체가 아래 뿌리에 큰 주머니가 있어서 네. 이렇게 먹이를 물고 와서 새끼한테 먹이는 그 현상을 보고 아 이게 우리나라의 그 부가가치가 이렇게 더 널리 또 이렇게 펴지고 네. 또 전후방 산업의 파급 효과가 있는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가마우지 경제에서 펠리컨 경제로 가야 된다는 비유를 한 거고요. 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비유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마우지와 펠리컨으로 시작되는 이번 대책이 사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네, 사실 제대로 읽어보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로 힘든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강 국장님이 오늘 짧게 아주 쉽게 정리해 주실 나 건데요. 힘들었어요. 이게 A4 몇 장이 오는 건지. 네. 정확하게는 39페이지. 네. 보도자료를 할 때 이 대책을 공개를 할까 말까 했는데 우리 네. 자신 있게 공개하자. 우리 현장을 그냥. 정확하게 현상을 알고 진단이 되고 반성이 있고 그다음에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양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100대 품목을 이제 조기에 안정성,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또 내거셨어요. 이건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일본의 그 하이트 리스트 네. 1197개 품목하고 네. 또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 그렇죠. 한 100여 개 네. 실제로는 한 4,800개의 교역 품목을 네. 다 분석을 해서 네. 기술적 난이도라든지 우리가 쓰는 일본에 대한 의존의 비율이라든지 또는 규모 또 우리의 주력 산업이냐 우리 신산업에 꼭 필요한 산업이냐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련된 전문가 기업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최소한 이 정도만큼은 네. 우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품목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100대를 만들었고요. 첫 번째는 자립입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중에서 그런 품목별로 어떤 기술적 난이도, 품목의 특성, 네. 또 이게 대기업 품목이냐 중소기업 품목이냐는 그런 특성을 봐서 실제 자립으로 가야 되는 품목이 있고 두 번째는 M&A라든지 기술 도입이라든지 기술 제휴를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가 그런 전문 기업들을 아예 국내로 투자 유치하는 전략 이 세 가지 축으로 저희들이 공급 안정성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네. 100대 그러니까 사실 이걸 듣는 또 일반 국민들은 아까 100대 품목 대충 어떤 거야? 그러니까 대충 리스트를 공개하나요? 공개를 할 계획이 없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전쟁 중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포대 위치를 내로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 뭐 자립할 거야? 라는 얘기를. 포대 위치 공개가 안 된다고 지금 국장님. 공개는 할 생각이 없고요. 이 대신 이거에 우리의 목표고 요것만큼은 한 20개 정도는 1년 내 나머지 한 80개 정도는 5년 내 공급 안정성을 갖고 가겠다라는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전략을 노출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그런 설명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꾸 맞아요. 어디 자립하였다는 게 예, 맞아요. 우리 한겨레 칼럼에서 우리 산업부 공무원을 그 리스트를 지킨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하는 칼럼을 봤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기자님 본인 신문을 좀 잘 읽는 것으로. 제 주택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공개 기업 입장에서도 또 그렇게 공개하면 굉장히 힘들죠. 단기 가격 협상력에도 또 불리할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우리 당장 기업들이 장기 원하지 계약하잖아요. 않습니까? 그럼 우리 기업들이 원치 않지. 이게 내가 거기 포함된 기업이다 하면 좀 대체 공급선을 찾아야 되는데 네. 영업하고 이제 맞아요. 서로 딜하는데 굉장히 그럼- 아니, 불리하기 근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기자님의- 국회에도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최 기자님의 질문은 굉장히 유효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또 국민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왜 안 가르쳐 주는데 그게 그러니까, 뭔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데?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네. 대한 설명이 예, 조금 더 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두 번째가 수요 공급 기업 및 수요 기업 간의 건강한 협력 모델 구축. 어떤 배경에서 여기는 이게 소재 부품 장비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쓰고자 하는 수요 기업이 채택을 해줘야만이 최종적으로 개발하고 네. 생산할 수 있거든요. 네. 아무리 자기가 좋은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사용하는 기업이 나 그거 안 쓰겠다, 우리 스펙이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네. 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요 기업들도 이번 일본의 수출 통제로 드디어 공급 안정성이라는 걸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겁니다. 그렇죠.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요. 한 번도 그런 이 소재 부품이 안 들어오려고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우리 수요 대기업들도 이번 계기에
공급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 국내에 그런 공급 기업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정부는 이런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서로 손을 맞잡고 기술 로드맵을 공유한다든지 구매 조건부 R&D를 한다든지 신뢰성 평가를 한다든지 양산 테스트를 한다든지 하면은 엄청난 지원을 자금, 세제, 뭐 입지까지 패키지 지원을 할 계획이고 그 대책이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사실 네. 이게 사실 수요와 공급 기업 간의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커뮤니케이션은 어쨌든 정부가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 그런 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공급이 안정적이었으니까. 그렇죠. 공급이 안정적이고 또 우리 네.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돼 있어서 네. 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 네, 구조였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을 보면 또 위원회도 설치되고요. 추진 체제를 위해서 특별법도 또 전면적으로 개편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간단하게 이것도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이번 만든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경쟁력위원회라는 거고요. 지금 있는 이 특별법은 일몰법입니다. 2001년도에 끝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상시법으로 일단 전환할 거고요. 두 번째는 장비를 추가할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소재품 장비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시책과 각종 규제 특례들을 폭넓게 담아서 이번 계기에 제대로 한번 산업을 발전할 수 있는 법 체제를 갖추겠다는 뜻입니다. 이 우리 저희 기술자들인지 또는 우리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좀 들어가 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연구 관행들의 우리 파격적인 이런 것 파격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이런 계획이다라고 일단 대단히 환영을 하고 있고요. 기대를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엔 오히려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걱정스럽다는 표현보다도 이런 것이 일회성 또는 일과성 또는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런 것들이 긴 호흡으로 아까 우리 강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재 부품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100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압축된 그런 기업들인데 그런 축적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압축된 기술을 가지고 쫓아가는 입장인데 최소한 이런 것을 긴 호흡을 가지고 한 10년 최소한 정말 한 20년 정도를 정말 뭐 제일 좋은 우리 강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셔서 그냥 계속 해주시는 게 제일 계속 계시고 그리고 정말 뭐 후임자가 오시더라도 정말 이것이 변함이 없어야 되고 한 90%, 90에서 95%까지는요 거의 나와 있는 자료들, 논문 이거 가지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리고 거긴 누군지 다 해요. 근데 중요한 건 95%의 완성도 가지고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에 진입이 안 돼. 그 5%는 그 5%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게 최소 2배, 3배의 노력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죽음의 계곡인가요? 그게 바로 데시벨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버텨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마켓 시장 그리고 수요 기업하고 또는 시장과 끊임없이 하면서 트렌드를 쫓아가야 되고 그리고 시장이 정지해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혁신됩니다. 그럼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숲에 무빙 타겟이 장비가 그게 빠르다면서요. 굉장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작년에 판 장비 올해 못 팔아요. 장비는 엄청 빠르다. 그러니까 작년에 못 팔아요. 그 정도로 스펙이 달라져요. 작년부터 해서 1.5배가 빠르든지 뭐가 원가가 더 내려가든지 그러니까 팔 수가 없는 장비가 되고 그 데시벨리에서 정부의 역할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기업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시간들이 걸리고 또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기다려줄 줄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버텨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그리고 우수한 인력들 키입을 계속하면서 계속 인베스트먼트를 해야 되니까 지속적인 이제 캐시가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 마지막 5%가 그 에베레스트 바로 올라가기 전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대부분 보고서나 뭐 리포트나 페이퍼는 거의 90에서 90% 나옵니다. 그거 보고서 다 됐네라고 하면은 그건 큰 오산이고 실제적으로 시장에는 100이 안 되면 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100 자체는 무빙 타겟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다 알고 계신, 다 염두에 두시는. 이번 대책을 만들면서 많은 분들의 지적 중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소재 부품 장비의 어떤 특성이거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면서 엄청난 축적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기업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채택되는 게 아니거든요. 연구실에서 기술 가능성을 확인한 거하고 이거를 생산해서 직접 양산 사업화하는 거하고는 그 사이의 갭이 어마어마합니다. 실제 맞습니다. 언론에 일부 나왔던 어떤 기업이 불확수소를 생산을 했는데 실제 채택되지 않은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소기업이 내가 어떤 거를 생산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은
이거 성공하면 사주는 업체가 약속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만큼 목숨 거는 기술 개발 그렇죠. 없습니다. 그게 이번 대책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제일 중요해요.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구매 확약이 있어야지 기술 개발이 사업화로 이어진다.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산업통상자원부 출입하는 2년 동안 본 기업을 향한 모든 지원 대책이 한꺼번에 다 세트로 다 담겨 있어요. 왜냐면 규제 특례, 입지 완화, 세제, 뭐 금융, 뭐 넣을 수 있는 거 아마 다 넣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절박하시다는 것도 보이기는 맞아.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중소기업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만나서 얘기해주면 그런 인센티브나 당근 몇 개 준다고 대기업들 또는 수요기업들이 기다려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5년 10년 기다려주고 처음부터 기술개발 로드맵 같이 짜가지고 R&D 같이 하고 뭐 테스트베드 안에 들어와서 테스트해라라게 해주고 할 거였으면 진작 되지 않았겠냐. 이런 인센티브는 안 된다는 얘기들도 해요. 근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기회가 된다는 게 우리 그런 수요 대기업이 그동안에 아주 편안하게 받고 있다가 이번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 안정성이라는 거를 새로운 가치로 본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딜을 하기 위한 그런 걸 썼지만 지금은 가격을 낮추기 위한 이제는 그야말로 포트폴리오로 갈 겁니다. 예한테도 얼마 받고 국내에서도 얼마 받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 안정성이라는 거를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2,732억 원을 받아서 이번 달 말이면은 시작을 하는데 이 개발되는 품목에 수요기업이 다 들어옵니다. 수요기업이 다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다 했습니다. 그거는 그 R&D에 공급기업들이 개발하면 이 수요기업들이 스펙을 제공해주고 생산 시설 테스트를 제공해주고 품질과 이런 것들이 되면은 나중에 사주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수요기업이 이번 R&D 과제에는 100% 다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받겠다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시장 분위기 이제 자체가 이미 바뀌었다. 수요기업들 간의 협업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뭐 4차 산업혁명의 5차 이동통신이면 예를 들면 작년에 삼성이 이제 D램을 공급했는데 아마존에 데이터 센터용으로 공급했는데 약간 특성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향후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는 온도의 열만 중요하다면 이제 정말 우리 자율주행이 되든 그런 전기차가 되든 이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추위에도 버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IT 기업이 갖고 있던 그때만 잘했던 그 영역에서 이제는 새로운 영역까지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 기업 간에 특히 국내 수요 기업 간에 협업을 한다면 자동차 회사와 뭐 IT든 뭐 아니면 뭐 스마트 팩토리든 좀 더 협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수요 기업 과 공급 기업 간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수요 기업 간에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이 공급 기업을 서로 공동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기술 개발할 수도 있고 공동 R&D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 대책에 그 수요 기업 간 협력 모델도 예시가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전화해봤더니 별로 안 좋대요. 수도권에 입지까지도 해결해 줄 의장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투자하면 세액 공제 다 해주고 또 공장 부지가 필요하면 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가능까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 공급 기관도 중요하지만 지금 수요 기업 간에도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가 하나 빨리 나와야 작지만 보여주고 성공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모델을 빨리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 이번 대책들 그리고 성공적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또 우리가 문제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게 사실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기업들도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세계 1등하는 품목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완성해야 되는 게 정말 제조업 강국이 되려면 소재 쪽에서 특히 이제 국산화 비중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질적으로 한 번 더 도약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뭐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영속 기업으로서 고용 간선으로서 소재 국산화 아까 뭐 글로벌하게 좀 다변화시키고 뭐 여러 가지 해법을 찾는 것은 전체적으로 특히 소재 같은 거는 또 대기업이 다 하긴 또 그렇거든요. 당연히 우리 괜찮은 벤처기업이든 중견기업들이 많이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정말 한국 제조업이 한 번 더 질적으로 제조업 르네상스가 양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 기자님 더 뭔가 묻고 싶었던 게 있는데 혹시 못 물어본 게 있다거나 그런 있죠. 이번 대책은 사실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대책인 게 일단은 상황도 국면일 뿐더러 사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의 종합 대책이어서 뭐 거의 빠진 게 없다 싶을 정도이긴 한데 대단한 극찬인데요, 국장님.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다면 까칠한 최 기자님한테 네 뭐가 있을까요? 뭐 이를테면 이런 것 같아요. 네. 뭐 데스밸리를 버티려면 필요한 시간을 금융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고 뭐 R&D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데스밸리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반복될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뭐 하나 넘어간다고 끝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매번 그 데스밸리를 넘어갈 자기 생존력, 자기 근육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머슬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정말로 우리 대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시지만 여전히 뭐 납품 단가 후려치기, 뭐 전속거래 관행,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의 자기 생존력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관행들은 여전히 현재도 존재한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WTO에서의 문제 이런 건 없나? 라는 걱정도 들어요. 뭐 예를 들면 보조금 같은 거 우리가 과도하게 쓰면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문제가 될 건데 이 두 가지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 간의 이 오래된 불공정 거래 행위 관행 같은 거는 정부가 과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그 우리 중소기업 자체의 권력을 튼튼하게 하는 거, 또 우리 대기업 수요 대기업들이 그동안 관행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우리 중소기업들하고 손잡을 수 있는 그런 토대, 어떻게 보면 생태계, 상생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저는 오늘 너무 가장 박 교수님의 리액션 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박 교수님이 약간 그 저 1인 모노드라마 하듯이 막 이렇게 감정이 막 넘나들면서 알고 보니 방송형이었어요. 이번 대책 그리고 이런 상황,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소회랄까요? 무슨 좀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드리고 싶으세요? 위기임에 틀림없는데 네. 우리한테 분명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아까 몇 분 말씀하신 대기업들에게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것을 이번에 깨우치고 굉장히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이고요. 국내 또 다변화하고 국산화하고 또한 어떤 그 거래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새로운 어떤 그 생각들을 하고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 중소기업들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한 83% 정도가 단 $1도 수출을 해보지 않은 내수용기업입니다. 그냥 글로벌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이 글로벌 우리 글로벌 기업들하고 거대 우리 수요 대기업과 거래 활동을 하고 개발을 하면서 우리의 그 역량, 그래서 그 실력, 그다음에 품질, 그다음에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올려서 결국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도록 되는 것이 하나의 비전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아주 우리 기업가 정신을 적극 발휘해 주십사. 그리고 우리 강 국장님 같은 분이 정부에 계시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심리를 시켜주시네요. 책장님 장관님한테 꼭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생존을 우리나라의 생존을 담보하는 그리고 우리 국가 경제를 담보하는 이런 큰 그런 이 정말 기본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 협력하고 적극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정말 또 잘했다고 칭찬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커리지하면서 서로 이렇게 힘이 돋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뭐 소재 20개 국산화 성공 사례 돌아보니 뭐 이런 걸 쓸 수 있으면 기획 기사 쓸 수 있으면 꼭 쓰실 겁니다. 이름을 걸겠습니다. 그때 강 국장님도 계속 계실 거고 실장님 정책 실명제를 하고 있거든요. 정책 실명제 그렇죠. 그때 다시 만나요, 국장님. 지금 뭐 힘들고 또 하지만 나중에 아마 이게 내 작품이다. 정말 그렇게. 우리 멤버들하고 내가 했다라는 그 말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철저하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 기자님께서 박 교수님이 언론용 방송에 저도 원래 좀 몇 가지 있었는데 이 대책을 만들 때 제가 2, 3월 그러니까 일본 이 사태 이전에 이거를 우리 기자분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 스스로 문장을 2개 제가 만든 게 있어요. 우리 대책은 소재 부품 장비의 독립선언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우리 소부장 독립선언문. 이거 이전에 이미. 그다음 두 번째는 정면 성부 전략이다. 범용 제품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100대는 이미 일본, 독일,
미국이 다 장악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시장 크기도 초기 작지만은 점진율이 다 7, 80% 넘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에 엄청난 큰 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요만한 허점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면이에요. 정면 하는 거죠. 진검승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진검이라는 게 일본 용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면승부. 정면승부라고 했고 그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대상은 100대고 주체는 기업이고 정부는 후원이고 방법은 일회성이 아닌 축적의 시간을 갖겠다. 이게 이번 대책의 뜻입니다. 박수. 대상은 100대고. 아, 예, 참. 정말 방송용 맞으셨네요. 5년 뒤에 팟캐스트 한번 다시 하는 거.